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자산운용의 김재범 차장이라고 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개를 그냥 간략히 드리면,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데이터 다루고 분석하고 이런 게 좀 재밌어가지고 경력을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이제 애널리스트 하다가 그 이후에는 줄곧 자산운용사에서 주식운용 관련된 업무를 좀 줄곧 해왔고요. 지금은 우리자산운용에서 책임투자 펀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ESG 등급이 뭔지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ESG 등급에 대한 설명과 혹시 한계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임투자라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책임투자의 정의부터 좀 먼저 내려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종목들을 막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보통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어떤 이익 지표들, 재무 지표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기업이 가치 대비 싸요, 비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단순히 어떤 재무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간략한 함수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면, 기업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와 어떤 사회적인 가치의 함수이다. 혹은 기업 가치는 어떤 유형의 가치와 무형의 가치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SG라는 거는 어떤 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 재무적인 정보들, 이제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이제 포함해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걸 책임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질문 드린 ESG라는 거는 단순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받아보는 성적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ESG를 평가하는 전문기관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 MSCI나 그리고 블룸버그, 그리고 로베코 같은 이제 전문 평가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서스틴베스트, 그리고 KCGS, 대신경제연구소 같은 이제 곳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이 ESG와 관련된 항목들을 평가를 할 때, 이 각 항목들에 대해서 중요한 항목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가중치를 또 부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ESG 등급을 매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ESG 등급은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EV 배터리는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도 되게 친환경적인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기업의 비즈니스 그냥 태생 자체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발전 사업이었고, 이 발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석탄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사실 굉장히 컸죠. 예, 근데 다만 이런 한국전력 같은 기업도 탈석탄을 선언을 하고 이제 구조를 바꿔가려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사실은 한국전력과 어떤 SDI나 LG화학을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SG 등급의 한계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해봤을 때 ESG 등급이라는 거는 우리들한테는 이 기업들이 가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 분명히 맞고. 근데 다만 일부 한계점들이 조금은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기관마다 같은 기업의 실질을 두고서 이 ESG 등급 자체가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ESG 어떤 정보 자체가 조금 공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좀 일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력 자원도 좀 풍부하고 재무적인 좀 여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ESG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좀 공개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지속가능 보고서나 아니면 공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공시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도 사실 수월한 편이에요. 예. 근데 반면에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들은 실질적으로 기업 탐방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업 RER을 하시는 담당자분께서 그 CFO도 하시고 아니면 경영 관리 업무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좀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공개 자체가 사실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ESG 등급 산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 등급 산정이 아직은 좀 표준화가 좀 덜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등급 자체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공개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그 금융당국에서 이제 밝혔듯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도 최근에는 그 의무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일단은 자율 공시부터 좀 먼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정한 재무적인 수준 이상 되는 기업들부터는 이제 그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점들은 점차 극복이 되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산 운용에서 책임 투자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 투자 시스템을 먼저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아마 이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뒷부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 투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존재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포지티브 스크리닝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ESG 등급이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선별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예 그러니까 ESG 등급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떨어지거나 안 좋은 산업군이나 기업들을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배제하는 방식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 등급에는 일정 부분 한계점들이 아직은 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SG 등급을 가지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책임 투자 시스템의 틀을 잡기 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고 직관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정말로 상대 수익률이 계속 좋을 수 있을까? 정말 좋을까? 그리고 ESG 등급의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초과 수익의 근본적인 부분은 결국에 기업의 이익이고 이것들은 결국에 기업의 비즈니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고 스터디하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책임 투자 시스템에 높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둘씩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책임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SRI라는 게 약간 공익적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 투자라는 거는 공익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고객과 수익자의 이 수익률을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게 조금 SRI와는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운용과 리서치, 전반적인 이 사후 관리까지 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ESG에 대한 분석 요소를 녹여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ESG 요소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좀 저해하는 요인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텀업에서 스터디하고 공부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조금 더 프로세스에 녹여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ESG 통합 전략이라는 걸 우리의 주 전략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돌파한 이후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 계속 이쪽에 몸담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유동성이라는 거의 무서움을 저도 굉장히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제 올해 시장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금리도 낮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도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 현물 자산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은 계속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근데 그 작년에 지수 상승폭 자체가 워낙 또 가팔랐잖아요. 그리고 금리, 뭐 채권 수익률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여지들이 조금은 작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은 조금 있고, 그리고 부채에 대한 부담들도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도 여전히 좋게 보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시장 전체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을 수 있지 않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각 산업 내에서, 그리고 각 산업별로 상대적인 승자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종목 선택들이 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산업 내에서 나타나는 그 우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들이 현재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적으로 계속해서 좀 증명이 되어 나간다면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재평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익률의 좀 반대편을 보면 우리가 리스크라는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요인들도 하나둘씩은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던져보면 이 장세를 촉발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시작점으로 되돌아가 보면 여기에 대한 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결국엔 이 유동성 장세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 코로나 확산이라는 요소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사실은 풀렸었고, 그리고 유가의 급락이라는 사실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반대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코로나가 앞으로는 완화돼서 기울기를 내려가고, 그리고 유가라는 것도 예전에 정상적인 레벨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유동성의 방향성이 지금까지는 풀려왔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에 대한 긴축 혹은 축소의 방향성으로 선회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로는 결국에는 유동성의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것 자체,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 시장을 지금부터 보수적으로 보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아니고, 다만 시장 현재가, 그러니까 시장 상승에 굉장히 마음이 편한 전반부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이 리스크라는 것들을 좀 약간 좀 옆으로 보고 자주 쳐다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하나 둘씩은 조금은 꺼내보는 게 투자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개별 기업이 이슈가 발생해서 이 ESG 등급이 하향되는 경우에 해당 종목의 투자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의 원칙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에는 이 기업의 초과 수익, 이 근본적인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이 기업의 이익은 결국에는 기업의 비즈니스라는 이런 본질적인 요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결국엔 우리 리서치의 어떤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물에 사실은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제 이슈들이 터지거나 등급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내부의 ESG 담당 인력은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 해당 사안에 대한 발생 가능성의 어떤 빈도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운영력과 리서치 인력들은 이 사안들이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디베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분석 결과물에 따라서 결국에는 비중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작년에 뭐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그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이것이 정말 ESG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산업의 어떤 성장의 초기 단계이고 그런 국면에서는 사실 수율이라는 것들이 초반에는 불량률이 사실 높더라도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바텀업에서 노력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잡아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발생 빈도가 낮아질 수 있는 이슈고 이런 에러들을 결국에는 해결을 해 나가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렸고, 오히려 이제 사실은 그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기회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ESG 등급에 대한 것과 컨트로버시 이슈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이 비중을 조절을 해버린다면 주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 수익률,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거에 역행되는 행동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ESG 요소를 고려하되 결국에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중점적으로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이 거센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는 개인들이 그 각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 어떤 배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렸고, 그리고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돈들이 실물에서는 돌지 않고 통화 승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의 밸류에이션과 가격들은 막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는데, 뭐 현실에서는 뭐 저도 이제 월급이 아직은 막 안 오르겠어요. 근데 이제 월급이 안 오르잖아요. 이제 이 젊은 친구분들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한 어떤 소외감이나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전 주식 열풍 이런 것들에 조금 기름을 부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바람직한 거는 국내 이 투자 자산들의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부동산 쪽으로만 너무 좀 많이 쏠려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 내 개인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서 조금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조심스럽지만 향후에도
이제 개인들의 그 투자 비중,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늘어가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투자와 투기는 뭐 항상 논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가치와 가격의 갭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현재도 이런 이 정의에 대해서 여전히 그 동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존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조금 더 이 개념 자체를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저나 기자님이나 사람이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제 뭐 기질이나 DNA 이제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투자에도 어떤 정답이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기준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투자 행위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반복을 함으로써 내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투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든 뭐 트레이딩이든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장성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냥 이제 주식을 묻어두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방법은 뭐 투기고 어떤 방법은 투자냐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조금 뭐 이렇게 노이즈들이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결국에는 어떤 방법이든 본인의 확실한 기준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하면 할수록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걸 저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뭐 선배들한테도 배우고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많이 배워요. 예. 여전히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투자 업계에 있으면서 조금 경험했던 것들 이제 이런 걸 토대로 딱 한 가지 정도 조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손실 보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투자가 내가 했던 투자가 실패했을 때 이거는 한번 꼭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주식을 샀지? 그리고 이 논리대로 주식이 흘러갔을까? 다른 요인들 때문에 올라갔을까?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다면 내가 이 주식을 살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도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면은 투자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그리고 어디서 실패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하나둘씩 조금 잡혀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가 실패했을 때 꼭 복귀해보자. 왜냐하면 투자가 실패하면 사실 배운 거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매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귀해 보시고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의 투자, 개인적인 투자의 어떤 성공 확률 자체가 예를 들면 10번 투자했으면 예전에는 한 두세 번 성공했는데 점점 4번, 5번, 6번 정도로 이렇게 성공 확률을 조금씩은 높여가실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